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의료관계법규 20강 국민건강보험의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번 시간은 제4장 보험급여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장 보험급여입니다. 어느 항목에 나라에서 돈을 보태줄 건가 하는 이야기죠.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아픈 거, 다친 거, 아기 낳는 거에 대해서 다음의 항목들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나라에서 돈을 보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찰하고 아픈데 검사하는 거, 그리고 약 받아오는 거,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 처치 및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및 재활, 그리고 입원하는 거, 간호, 이송에 대해서 국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외로 이제 기억해야 될 상황, 여기에서는 이 요양급여를 하는 내용들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뭘 제외한다? 비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이 뭔가요? 비급여 대상이라 함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에 대한 치료 등입니다. 예컨대 현재로서는 불임시술, 나라에서 아기 팡팡 낳아야 되죠. 팡팡 낳아야 되는데 불임시술을 한대요. 그럼 나라에서 돈 보태주겠어요? 안 보태주겠어요? 안 보태주겠죠? 그게 바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불임시술을 받는데 이거를 받는 이유가 이 여자분이 임신을 했을 때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혹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명백한 소견이 있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불임시술을 해야만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급여 대상이 되어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요양기관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활동을 할 때 이제 요양급여를 제공을 해주겠죠. 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양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한들 그 돈을 나라에서 주지 않겠죠. 그죠? 나라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그리고 약사법에 따른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뭘 해준다? 요양급여 해준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원을 차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요양급여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를 해야 돼요. 현황에 대한 신고를 이전에는 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 지자체에서도 신고를 받고 심평원에서도 신고를 따로 받았는데 지금은 이 지자체와 심평원이 이거 우리 너무 행정 소모 아니야? 이렇게 두 개가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를 하면 지자체도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평원에다가 신고를 하고 무엇을 신고한다?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한다. 당연히 신고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뭐 100베드 이상이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다. 인력이 몇 명이다. 뭐 요런 것들. 무슨 진료과 있다. 요런 것들. 근데 만약에 변경을 했다. 인력이 빠져나갔다든지 혹은 병원을 증축을 했다든지 그렇게 변경이 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격 변동은 14일이었죠. 그죠? 이런 거 왜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격 변동들은 14일 2주였고요. 이렇게 의료기관 현황 신고 변경은 15일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15일이라는 거. 자, 다음은 비용의 일부 부담입니다. 돈을 나눠서 낸다. 이제 이런 거죠. 그죠? 나라에서 얼마 보태줄 거다. 제44조 비용의 일부 부담, 괄호 1항,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가 10,000원이라는 돈이 나왔다. 근데 이 사람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중에서 30%를 본인이 내야 돼요. 그럼 얼마 내죠? 3,000원 내고 오는 거죠. 근데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각각 본인 부담률 다르죠? 그죠? 병원 40%, 종병 50%, 상종 60%.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진료를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다? 그러면 얼마? 6,000원을 본인 부담을 한다. 근데 이 10,000원짜리 진료를 보고 거기에서 선별급여라고 되는 어떤 약을 받아왔는데 이 약은 본인 부담금 80%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제 또 1만 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약인데 이건 선별급여로 본인 부담금 80이에요. 80%. 그러면 3,000원 더하기 10,000원짜리 약의 80% 8,000원. 여기도 6,000원 더하기 10,000원짜리 약의 80% 선별급여 8,000원 이런 식으로 낸다라는 게 이 선별급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재난적 의료비랑 유사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의료비를 보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에 80만 원씩 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1년에 연봉이 얼마죠? 약 1,000만 원 정도죠?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의료비가 이렇게 N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라고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초과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돈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가 1년에 1,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이 사람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500만 원이다. 그럼 나라에서 600만 원을 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45조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등에서 요양급여 비용은 요양급여 비용 이꼴 쉽게 말해서 병원비죠. 병원비는 공단의 이사장과 어느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병원비는 1년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물가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병원비도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병원비도 당연히 올라야겠죠. 근데 병원에서는 우리 너무 운영하기도 어렵고 병원비 내년에 3% 올려줘요. 이렇게 하는데 나라에서는 안 돼. 우리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0.5%밖에 안 돼. 이래서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가 인상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대표적인 이 요양급여 비용을 조정하는 부분이 환산지수이거든요. 환산지수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이 건강보험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으시겠지만 건강보험은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행위별 수가제라 하면 의사랑 처음 만나서 진료를 봤을 때는 그 행동은 100점이라고 한다. 처음 만나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80점이다. 이게 초진이고 이게 재진인 거죠. 이 100점이고 80점인데 여기에 이게 행위별 수가라는 거고 여기에 환산지수라는 걸 곱해주는 거예요. 환산지수가 여기 점수당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고 병원은 76.2, 의원은 85.8 이렇게 돼서 곱하기 85.8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점수당 단가, 환산지수라는 게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면 당연히 병원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병원은 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를 올리고 싶어 하고 정부는 이거를 올리면 더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안 올리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46조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산정입니다.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그 요양급여 비용을 국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약이나 치료재료 같은 것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 행위 진료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의사가 만나가지고 진료를 봄으로써 그 의료 행위가 뿅 하고 만들어진 건데 약제나 치료재료라는 거는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가 있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진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로 이건 얼마야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원가가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이거 우리는 적어도 얼마에 팔아야 돼 라고 제시해주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제나 재료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에 대한 그런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나 치료재료 등은 구입 금액 등을 고려해서 즉 원가를 고려해서 업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팔아야 된다라는 그 금액 나라에서
금액을 정해두는 거예요. 어떤 데에서는 어떤 약을 300원에 팔고 어떤 데는 400원에 팔고 어떤 데는 270원에 팔고 이래요.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이 약은, 물론 대충 봐서 이런 식으로 결정 안 하겠지만, 대충 이 약은 한 340원 정도에 팔면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약은 무조건 340원 이하로 거래하세요 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A라는 약을. 그러면 병원이 알파라는 병원이 있고 베타라는 병원이 있으면 약을 340원 이하에 사야 되는 거예요. 알파라는 병원은 320원의 약을 샀고 베타는 330원의 약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들이 우리는 320원에 샀어요. 우리는 330원에 샀어요. 라는 것을 심평원에 청구를 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샀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한 금액만큼 사용량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구입과 상환제라고 해요. 실제로 구입한 금액만큼만 돌려주겠다. 병원에서 약 팔아서 치료 재료 팔아서 수술, 특수수술 재료 같은 거 팔아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수업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 청구와 지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 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냅니다. 병원에 안 가도 보험료를 내죠. 여러분 1년에 병원 몇 번이나 가세요? 한 번 내지 2번 가죠. 근데 보험료는 매달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되면 보험료가 20만 원 넘어간다고 하죠. 매달 그렇게 보험료를 내요. 그럼 그 돈이 척척척척 쌓여 있겠죠. 건보공단에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쩌다 감기가 걸렸어요?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비를 내고 와요. 3,500원 정도 내고 오는 거죠. 근데 사실상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뭐 한 11,000원 정도 병원비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여러분한테 받았고 나머지 돈, 그 7,500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심평원에 받아야 된다. 우리 7,500원 돌려주세요. 그 돌려주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하고 내가 진료받았던 그 명세서를 심평원에 보내요. 그럼 심평원에서 뭐 한다? 심사 청구. 여기서 심사 청구하는 거, 그 심사평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보험심사평가사죠. 그래서 심사평가했는데 맞네. 7,500원 돌려주면 되겠네 라고 결정이 되면 건보공단과 병원에 얘기를 해줍니다. 얘 돈 돌려줘. 우리 돌려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건보공단에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돈을 돌려주면 되는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설명된 게 여기 47조 1, 2, 3항입니다. 요양기관은, 병원은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다 바로 청구를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 심사 청구를 해야 되고 심평원에서는 청구받고 그거를 심사한 후에 지체 없이 바로바로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알림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추가 항목이에요. 이 경우 이민은 본인 일부 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가입자 누구죠? 가입자 나죠. 나. 그죠? 내가 원래는 2,500원만 내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 뭘 서류를 잘못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나한테 3,500원 내라고 한 거죠. 그걸 심평원이 발견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건보공단에 얘 2,500원만 내면 되는데 3,500원 냈대. 너네 1,000원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평원에서 이제 그렇게 건보공단한테 얘기하고 심평원이 병원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2,500원 받아야 되는데 3,500원 받았더라? 그거 까고 줄게. 라고 하면서 여기에 7,500원이 아니라 6,500원만 돌려줘요. 그럼 1,000원 붕 뜨죠. 그 붕 뜨는 1,000원을 건보공단에서 나한테 바로 1,000원을 돌려줘요. 1,000원을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서로 계산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원은 1,000원 더 벌어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냥 거짓말하는 병원만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사망의 뒷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요양비예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약간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요양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전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요양급여 비용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요양급여 비용? 이거랑 요양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양급여 비용은 급여를 해준다는 거고, 요양비라는 거는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병원이랑 비슷한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랑 비슷한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비로 지급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을 해야겠죠. 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다음에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서 얘기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1, 2, 3, 4, 5, 6, 7이고 보기로 잘 나옵니다. 여기는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주변에 병원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그죠?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석을 하기 위해서 복막 관류액 또는 자동 복막 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그런 재료 파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을 때, 그리고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소모품 사는 가게에서 이런 소모품을 샀을 때, 신인경성 방광 환자가 자가도뇨에, 그러니까 소변을 빼내는 데 사용된 소모성 재료를 그런 업체에서 샀을 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공호흡기나 기침 유발기를 대여해서 쓴 경우, 수면 무호흡증 환자, 이렇게 코 골다가 컹 하고 걸다가 컥 하고 숨 안 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 양압기 대여해서 쓰는데, 이 양압기를 업체에서 대여해서 쓴 경우, 이렇게 소모성 재료라든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양압기 대여,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약품 상회 같은 데서 사는 거잖아요. 병원 아니죠. 근데 이거는 나라에 좀 보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영수증을 들고 오면 어떻게 한다? 요양비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그걸 요양비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보기를 활용을 해서 다음 중 요양비 지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를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그 보기에 섞여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음 부가급여입니다. 자, 부가급여는 뭔가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추가로 좀 더 얹어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잖아요. 진료를 쭉쭉쭉 보는데 진료를 좀 편하게 보도록 아기 한 명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무슨 아기 사랑 카드 이런 데다 60만 원 넣어주거든요. 이 60만 원 넣어주는 거로 아기 진료 보는데 보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건강보험제도를 받고는 있지만 아기 하는데 좀 더 진료를 잘 보라고 부가적으로 60만 원 돈 더 보태준다라고 하는 것이 부가급여입니다. 그래서 부가급여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리고 그 밖의 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요것들 예시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특례입니다. 장애인 특례로는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이 된 그냥 발목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말고 장애인 법으로 등록이 된 장애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따라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라든지 무슨 활동하는 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례라는 제도 아래 어떻게 한다? 보험급여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막판에 이렇게 본 것들이 요양비 있었고요. 요양비는 병원이랑 비슷한 기관에서 뭔가 했을 때 당뇨병 소모품제로 샀다든지 그 수면성 무호흡 환자가 양압기 대여했다든지 이럴 때 영수증 주면 돈 돌려준다라는 거였고, 부가급여는 원래 하고 있는 제도에서 돈 좀 더 얹어주는 거, 아기 임신하고 출산할 때 아기 한 명 가지고 있으면 60만 원 더 보태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장애인 특례는 뭐다? 보조기 지원해주는 거, 요 각각 다른데 이 보기들을 섞어서 다음 중 부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 보기를 잘 구분을 하시라고 추가로 한 장 더 마련을 해봤어요. 자,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 특례 구분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예만 한번 살펴볼게요. 산소 치료하는데 소모품 뭐였죠? 요양비였죠. 당뇨병 환자 소모품 뭐였지? 요양비,
상병수당 뭐였죠? 부가급여였죠. 장제비, 부가급여. 신인경성 방광 환자 자가도묘 소모품 뭐였죠? 요양비, 영수증 내는 거. 인공호흡기 대여하는 거, 요양비. 장애가 있는 노인분 보행보조기구 대여하는 거, 이거 대여사업 요양비 아닌가? 아니죠. 장애인 특례였죠. 그죠? 그리고 임신 출산 진료비 보태주는 거, 추가로 보태주는 거다. 부가급여.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뭐였죠? 장애인 특례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기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건강검진입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목적에 있었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국민들이 더 나은 건강 상태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거예요. 자, 건강검진 기본은 2년에 1회입니다. 이거는 사무직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종류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누어지고요.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나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일반 건강검진에 해당이 됩니다. 암검진법은 암 검진은 이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 예컨대 여성들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암 검진에 해당이 되고요. 영유아 건강 검진, 아기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몇 개월에 따라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6세까지 영유아 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 건강 검진을 아기가 태어났는데 실시 안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 아기 잘 키우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하면서 보건소에서 또 확인을 하기도 하죠. 건강검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암검진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으로서 다음 중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암검진에 해당 대상자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급여의 제한입니다. 제59조 급여의 제한. 나라에서 돈을 보태주기로 했는데 어떨 때 돈을 안 보태준대요. 어떨 때 안 보태주겠어요? 말 안 들었을 때 안 보태주겠죠. 여러분도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데 어떨 때 용돈 안 주세요? 말 안 들으면 안 주죠. 그죠? 그리고 엄마 나 머리 잘라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하면 돈 주시잖아요. 근데 엄마 나 이번에 탈색할 건데 나 돈 좀 줘요 하면 돈 줄까요? 그럼 안 주실 확률이 높죠. 그것처럼 건강보험의 급여 제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생겼다, 외상이 생겼다 이러면 공단에서 돈을 보태주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나 그 원인으로 인한 고의의 사고에 의한 경우, 공단이나 요양에 관련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어떤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단을 기피한 경우, 이럴 때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고요. 또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산재해로 다른 법령이나 다른 보험급여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산재보험이 있죠. 산재보상보험이 되어 있어서 직장에서 다쳤을 때 이 산재보상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더 혜택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담벼락을 넘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그런 거 해주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이제 안 좋은 경우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기사를 첨부를 했는데 제목 너무 심오하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맞았다가 아니라 넘어졌다고 말하는 이유. 가정폭력으로 온 여성들이 남편한테 맞았어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남편이 때렸다라고 얘기하면은 구상권에 의해서 남편이 진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비를 전액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료비가 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넘어져서 진료를 받으면 내 보험 보장 범위만큼만 본인 부담금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데 내가 남편한테 맞았다라고 하면 남편이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0만 원이 남편이 내는 거지만 사실 뭐예요? 우리 집에서 내는 거잖아요. 이미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진료비를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되게 좀 지금 막 겁이 나고 위축이 되어 있는데 50만 원 내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같은 걸로 되었을 때도
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그거를 가해자한테 청구를 해서 이제 내야 됩니다. 58조 뒤쪽에서 나온 내용 땡겨서 왔는데요. 제3자의 행위, 남편이 때렸던지, 친구가 때렸던지, 일진이 때렸던지 이렇게 해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서 가입자 또는 피입 부양자에게 병원이 진료를 해준 경우에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은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그 제3자가 내어야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것도 급여에 제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어요. 자, 다음 급여의 정지입니다. 이거 급여의 정지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자꾸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랑 비교하면서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법에 비해서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것만 확 추려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급여의 정지는 급여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해외에 나갔을 때 안 해준다라는 거죠. 히말라야 등반하다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3억 나왔네? 그 나라에서 건강보험 안 해주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현역병, 군대 갔으면 군병원 진료받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군병원 진료의 운영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급여가 정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군병원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난 군병원도 멀어서 못 가는데 밖에서 진료받으려면 내 돈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니 어떡하냐 이런 게 많아서 90년대 후반에 현역병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현역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국방부에서 그 건강보험 비용을 물어주는 식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변동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제60조에 나오는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도소나 이 밖에 준하는 시설, 소년원 이런 데 수용이 되어 있는 경우 급여가 정지됩니다. 뭐 잘했다고 돈을 보태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 보기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중 급여의 정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 이런 거 보기 하나 넣고 문제하면 여기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답 못 고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세 가지 국외 체류하는 경우 현역병, 교도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제60조 현역병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등의 지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 병사들 이거나 교도소라든지 경찰서 의경이라든지 소방경 요런 분들은 해양경찰청에 있는 의경 이런 분들은 그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의무대라든지 그런 병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기관에 해당되는 병원에서 무료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동네 병원, 치과 이런 데처럼 흔하게 널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현역병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아래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우선은 진료비를 개인이 병원에 지불을 하고 가고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의 마지막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뭐죠? 보험심사평가를 하는 곳이죠.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병원에서 진료비 10만 원이라고 청구했는데 이 10만 원이 제대로 진료한 게 맞는지 그 항목을 그 시간에 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서 돈을 돌려줘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제로 보험료, 돈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돈을 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 집에서 엄마가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는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집에서 살림을 하셔. 그런데 용돈을 아빠가 애기한테 주는 거죠. 하지만 용돈을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기는 엄마한테 잘 보여야겠어요? 아빠한테 잘 보여야겠어요? 엄마한테 잘 보여봤자 엄마가 돈은 쥐고 있지만 용돈을 줄지 말지는 아빠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전통적인 가정과 지금 좀 틀리게 얘기해서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돈은 보험공단이 쥐고 있지만 이 돈을 줄지 말지는 심평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의료기관은 최대한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홈페이지가 여기에서 주로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 동네 주변의 병원 약국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이곳에서 구성하는 진료비는 어떤 형태인지, 그런 의료 정보, 보험 심사와 관련된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병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병원에서 청구한 것들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 요양급여들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심사 기준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런 기타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랑, 그러니까 보험공단이랑 심평원이랑 각각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다? 여기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심평원은 뭐지? 여기는 심사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해야겠어요? 당연히 심평원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나면은 그 영수증을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심평원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심평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들을 심사평가를 하고, 심사평가한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료기관에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단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누구한테 돈 받을지, 얼마 받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하고, 이 의료기관에 돈 돌려주는 역할, 그리고 평소에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투자 잘해가지고 돈 불릴 역할, 이런 것들, 그리고 예방사업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공단이랑 심평원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의료관계법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두 번째 시간 제20강 제4장 5장 보험급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국민건강보험법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